안녕하세요. 리투아니아 비커 채널 정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준입니다. 저희 비커 채널도 어느덧 12번째 이야기에 들어왔습니다. 어느덧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하는 계절이 되었어요. 네. 지난 영상에서는 리투아니아와 음악 이야기를 했었죠. 클래식 음악부터 대중음악까지, 그리고 음악이 리투아니아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에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 사람들의 상상력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그런 이야기, 바로 신화와 전설입니다. 제가 같이 했었던 역사 1편에서 잠깐 언급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리투아니아에는 그리스나 북유럽 신화처럼 잘 정리된 체계는 없고, 대신 북유럽 신화의 토르처럼 천둥, 번개, 정의를 관장하는 페르쿠나스가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셨죠. 현재 빌뉴스 대성당 자리가 원래 페르쿠나스 신전터였다고도 전해지기도 하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당시에는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선사, 그러니까 역사, 기록된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발트 지역 신화는 그리스 신화의 신통기, 띠어버니라고 부르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같은 거나 아니면 북유럽 신화의 에다처럼 이렇게 정리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뭐가 얽히기도 하고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역사편에서는 간단히만 넘어갔었죠. 하지만 구전설화, 민속노래, 전설 등에 녹아있는 신화의 흔적들은 지금도 이곳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군 신화도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하듯이. 그렇죠. 단군 신화도 우리 또 역사의 일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리투아니아에도 체계적인 신화집은 없지만 또 일상과 축제 속에 스며든 신화와 전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투아니아 신화 속 신들과 전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까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그럼 리투아니아 신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리투아니아 신화는 우리가 계속 이때까지 얘기했듯이 자연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숲, 불, 뱀, 태양 같은 것들이 신격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 농경사회였던 만큼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를 잇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숲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형편에서도 다뤘지만 리투아니아는 국토 대부분이 평지 숲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숲이라고 하면 대부분 산속에 있는 숲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는 마을 바로 옆에 숲이 있으니까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달리 말해보면 한국에서 숲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속세와 분리된 그 초월적 수행의 공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 리투아니아에서 말하는 숲은 그러니까 일상이 살아 숨쉬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신화까지 덧붙여져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불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을 다루게 되면서 인간하고 다른 짐승들하고 차이가 생긴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발트 지역에서도 역시 불은 집안과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신성한 화로를 지키는 풍습이 나타납니다. 발트 말고도 유럽 지역 다른 사례를 보면 그리스의 헤스티아나, 로마의 베스타 여신 등이 불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또 숭배를 받았죠. 생각해보니 우리 전통 신앙에도 조왕신이라고 하는 부엌에 불을 지키는 신이 있죠. 조왕신을 위해 부엌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올리는 풍습도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투아니아의 그 신성한 불을 지키는 관념과 한국의 조왕신 신앙이 아주 흥미롭게 닮았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 가정의 살림과 윤리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면 리투아니아는 자연, 공동체, 의례 등으로 조금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뱀은 어떤가요? 뱀 말씀드렸죠. 뱀도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여기 카톨릭 국가인 만큼 이제 뱀을 악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얘기 때문에
뱀을 악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지만 원래 발트 지역에서 뱀은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적 존재였다고 해요. 실제로 농가에서 그 뱀에게 우유를 주어서 먹이면서 기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이네요. 네. 우리나라, 오히려 뭐, 네. 그러니까는 애완동물이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니까는 뭐 갖다 봐 약간 고양이 느낌 강아지보다는 네. 우리나라 전통에서 뱀은 또 좀 다르게 등장하잖아요. 뱀은 이무기로, 다시 말해서 용이 되기 전의 존재로 그려지면서 무속에서는 신통력 있는 존재로 공경받기도 했지만 집의 수호신처럼 함께 산다는 관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경원시하는 존재랄까요? 네, 되게 좋은 비교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뱀이 언젠가 떠나는 존재, 그러니까 변화의 존재라고 생각하면 리투아니아에서는 항상 같이 있는 곁에서 지켜주는 그 보호령으로 여겼다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신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볼까요? 비컷에서 처음 언급했던 페르쿠나스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페르쿠나스는 천정 관계의 신으로 비, 바람, 불 등 농사와 관계되는 날씨를 다 담당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정의와 전쟁을 권장하는 수호신이었습니다. 뭐 북유럽의 토르와 자주 비교되는데 뭐 날씨를 다스리는 거는 비슷한데 불의를 징벌하는 신으로 존경받은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북유럽 신화에서는 오딘이 그거에 해당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 페르투나스가 대지의 여신 제미나와 신성한 결합을 이룬다는 전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게 이제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번개로 인하면은 대기 중의 질소가 땅에 고정이 되거든요. 그게 네. 질소 비료가 돼요.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화적으로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게 가끔은 놀랍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페르쿠나스가 태양의 신일 줄 알았는데 그건 다른 신이군요. 그렇죠. 태양의 신, 그 이집트가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발트에서는 그 태양은 여신으로 간주되고 태양의 여신의 이름은 사울레라고 합니다. 페르쿠나스와 사울레가 부부로 묘사된 전승도 있긴 하지만 더 보편적인 이야기는 사울레가 달의 남신 메누오라고 하는 남신과 부부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페르쿠나스가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메누오가 사울레의 시녀였던 새벽의 여신 아우슈리네에게 마음을 뺏기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페르쿠나스가 짠 나타나서 그를 그냥 한 번에 베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달이 초승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고 보름달이 다시 초승달이 되는 그 과정, 금음달이 되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차고 기우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칼로 베어버리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통 달은 여성성, 태양은 남성성으로 연결이 되고 전통 음양 사상에서도 해는 양, 달은 음으로 연결되는데 리투아에서는 반대네요. 태양의 여신과 달의 남신. 그러네요. 예, 근데 리투아 그렇죠. 뭐 그리스에서도 아폴로하고 아르테미스가 남자 여자가 태양 달이었죠. 근데 리투아니아에서는 태양이 여성, 달이 남성으로 지금 의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설화 있잖아요. 그 해와 달이 된 운의. 거기 또 해가 여성이고, 그러니까 해가 여동생, 그 다음에 달이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또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닮은 점이 많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면 닮은 점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네. 이전에 말씀해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달의 신, 달의 남신, 메누오는 바람둥이인 건데 그럼 악한 존재인 건가요? 근데 달을 악으로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냥 절대 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변덕과 배신. 근데 달의 모양이 항상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화적으로 벌을 받은 흔적이다라고 하면서 자연을 설명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면 새벽의 여신 아우슈리네는 어떤 존재인가요? 네, 원래 아우슈리네는 샛별, 금성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사울레의 시녀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길을 밝히고 그다음에 하늘의 첫 빛을 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별의 여신이 바카리네라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바카리는 이제 해가 지면 지기 전에 사울레의 잠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또 시녀가 있죠. 하루의 순환이 의인화된 것 같네요. 저는 피렌체 메디치 예배당에 있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생각이 나요. 새벽과 저녁, 낮과 밤이 의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하는 점이 있는 네, 것 그 같습니다. 알레고리 유명한 조각이죠. 맞아요. 듣고 보니 참 그렇네요. 근데 이처럼 그 리투아니아 신화에서는 그 하늘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을 다 그 신들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 달, 별, 새벽, 저녁, 그리고 변화무쌍한 날씨까지 이 모든 걸 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셈이죠. 그런데 리투아니아의 신화가 꼭 신들만의 이야기는 건 아니죠? 인간이 등장하는 전설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신화가 있으면 당연히 또 전설이 있게 되는 거고요. 신과 인간, 자연의 경계가 아주 유연하게 또 뭐 그 접점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인간이 신과 사랑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또 그 관계에서 또 인간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변신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리투아니아 전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뱀의 여왕 에글레라는 전설이에요. 제목부터 조금 흥미로운데요. 뱀의 여왕이라니 어떤 이야기인가요? 뭐 얘기를 간단히 한번 얘기를 드리면 어느 날 바닷가에서 옷을 말리던 에글레라는 처녀가 목욕을 하고 나오려는데 옷 속에 뱀이 숨어 있었대요. 그 뱀의 이름은 잘티스라고 했고요. 뱀은 에글레에게 옷을 돌려주는 대가로 자기하고 결혼해달라 뻔뻔하게 요구를 했다죠. 그래서 가족들은 딸인데 뱀에게 시집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서 완강히 반대하지만 하늘과 바다의 부름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또 예언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에글레는 뱀의 왕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옷을 돌려달라는 장면부터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인간이 자연 세계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삼국유사의 초용설화처럼 바다의 존재와 인간이 만나는 구조이고요. 오늘 정실무관님이 우리 전설과 신화를 잘 연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그 바닷속에 들어가기 전에 잘티스는 에글레에게 이제 3가지 과제를 해오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알 껍질로 실을 짜고, 그다음에 끝없는 매듭을 풀어야 되고, 그다음 돌 위에서 마른 옷자리, 뭐 이런 불가능한 과제를 제시하죠. 하지만 에글레가 이제 절망하는 표정을 짓자 바다에서 작은 뱀들이 막 올라와서 또 과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이게 아까 자연이 이제 그녀를 받아들였다는 상징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3가지 과제는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례 같은 거였군요. 보니까는 콩쥐팥쥐에서 나오는 콩쥐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죠? 밑빠진 독일.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래서 이제 바닷속의 신비로운 궁전으로 들어간 에글레는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뱀의 왕 잘티스와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3 아들과 1 딸을 낳으면서 평화롭게 살죠. 아들들의 이름은 각각 에게리니스, 우오즈리니스, 베르지니스, 그리고 딸의 이름은 드레블레라고 정해집니다. 세월이 지나 에글레는 지상의 가족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잠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허락을 받아 돌아갑니다. 떠나기 전에 남편은 자신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에글레 오빠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름을 알아내고 결국 바다로 찾아가서 잘티스를 불러내서 죽이고 막. 그러면 에글레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에글레는 그 절망 속에서 아이들한테 진실을 듣고 그러고 나서 자신은 전나무로, 그 다음에 3 아들과 딸은 각각 참나무, 물풀의나무, 자작나무, 그리고 딸은 사시나무로 변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름들 에게리니스, 우오지리니스, 베르지니스, 드레블레는 리투아니아어로 각각 이 나무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들었으면 이제 딱 알아들으실 수 있었겠죠. 어쨌든 바람이 불면 숲속에서 나무로 변한 이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지죠. 이 이야기는 이제 1837년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리투아니아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야기가 슬프네요, 많이.
선녀와 나무꾼, 뭐 콩쥐팥쥐, 뭐 미녀와 야수, 망부석 그런 다양한 설화들이 종합된 느낌이에요. 선택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이 또 다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리투아니아에서는 뭐 이 이야기를 단순한 민속 설화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결속, 그때 이제 약속을 어긴 인간은 비극으로 해석이 되죠. 잘티스는 단순한 뱀이 아니라 자연의 수호신, 그리고 에글레는 인간 세계와 그 신의 영역, 신성을 매개해주는 매개자로 상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인 동시에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잊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가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설화이기도 하네요. 예, 그리고 이 전설은 지금까지도 예술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뭐 리투아니아의 대표 해변 휴양지인 팔랑가 근처에 가보면 그 에글레 여왕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뭐 이 이야기는 뭐 영화도 그다음에 발레 공연으로도 수차례 만들어져서 공연이 아직도 지금 되고 있어요. 뭐 아마 지금 포스터하고 발레 공연 포스터 뭐 등등이 나가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현대까지도 이 리투아니아 땅의 감수성과 예술을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쵸. 영감이 되는. 신화와 전설이 이제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이제 살아있는 문화를 재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이야기로 뱀의 여왕 에글레 전설을 다뤄봤는데요. 그렇다면 역사 1편에서 다뤘던 빌뉴스 창설의 전설, 철의 늑대 이야기도 결국 자연과 인간의 교감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리투아니아 대공 게디미나스가 사냥을 마친 뒤에 지금의 빌뉴스 지역에서 잠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 철로 된 늑대가 울부짖는 꿈을 꾸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늑대의 울음은 장차 이곳에 세워질 도시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질 징조입니다라는 해몽을 들었다는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이제 철은 이제 부서지지 않는 질서와 그다음에 인간의 문명 그리고 늑대는 무리를 이루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그다음에 자연의 울음 이거를 한꺼번에 상징했다고 볼 수 있어요. 늑대 울음, 곧 자연의 소리가 세상의 질서를 전하는 신탁이었다는 거죠. 네. 결국 빌뉴스는 자연의 목소리에서 태어난 도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전설을 단순한 건국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과 신, 인간이 함께 세운 도시의 선언 정도로 여깁니다. 결국 자연이 신의 언어이고 인간은 그 신의 언어를 듣고서 정성을 세워서 도시를 세우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신들과 전설 이야기를 중심으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리투아니아 신화에는 일상생활과 아주 가까이 연결된 부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투아니아 신화 그리고 전설 크게 두 축으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페르쿠나스, 사울레, 메누오처럼 세계와 천체를 다스리는 신들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인간의 보통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신들의 이야기가 있죠.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신이라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신들이 있나요? 먼저 아까 그 페르쿠나스의 배우자로 잠깐 말씀드렸던 대지의 여신 제미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미나라는 이름은 리투아니아어 제메, 그래서 땅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에 꿀이나, 꿀은 중요하죠. 귀한 거예요. 그리고 빵 조각 등을 바치면서 그녀에게 이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미나라고 하셨죠. 그 그리스 신화에서 만물의 근원이 되는 가이아보다는 풍요와 곡식을 상징하는 데메테르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미나는 새로운 생계를 창조하는 신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대지 속에서 생명을 품고 순환을 시키는. 그러니까 대지가 숨쉬듯 인간의 삶도 땅의 리듬에 맞춰 순환한다는 사고방식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권능보다 자연의 생명력 자체를 신성하게 여겼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리투아니아 사람들에게 제미나는 하늘의 신보다 좀 더 가까운 신이지만 가까운 존재였던 거죠. 흙을 밟는 순간
그 땅이 곧 신의 품으로 여겨지는 거니까요. 농경사회에서는 이 농사가 집 바깥의 일이었다면 집 안에서의 일을 관장하는 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집안의 화로와 불씨야. 우리 아까 화로와 불씨 얘기하다 말았었죠. 가비아라는 여신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해요. 밤에 불을 함부로 끄면 가비아를 모독하는 걸로 여겼고, 잠들기 전에는 불씨를 덮으면서 가비아 평안히 주무세요라고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조항신하고 비슷하네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가정의 수호신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신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라이마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운명의 시를 짜서 그 발트 사람들은 운명의 시를 짜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리투아니아로 행복을 주는 라이메와 같은 어근에서 비롯된 이름이라서 이 라이마라는 여신은 그냥 단순한 운명의 여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운명을 결정해주고 행복과 복을 엮어주는 존재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신할미와도 닮았어요. 맞아요. 그죠? 아이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고 출산을 돕는 여신이니까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같은 그 그리스, 북유럽의 신화보다 오히려 한국의 전설과 감정의 서사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신호가님이 공통점을 이거저거 잘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행복을 기원하는 기복적 신앙하고 그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신앙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신앙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이러한 신앙들은 여기 이제 카톨릭이 전파된 이후에는 이교 신앙으로 많이 배척을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뭐 성모 마리아 축일이나 아니면 뭐 수학제, 뭐 크리스마스 뭐 등등에서는 이제 자연과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리투아니아 신화 속 신들과 전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태양과 천둥을 다스리는 신부터 대지와 불, 삶의 복을 지키는 신까지 리투아니아의 신화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삶이 모두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한 옛 얘기가 아니고 자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세계관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의 숲, 강, 바람, 불, 그 모든 것에 이제 자연의 신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스 신화나 북유럽 신화처럼 이렇게 장대한 서사는 아니지만 오히려 인간의 일상과 감정에 가까워서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신과 인간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함께 살아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고요. 그래서 리투아니아 신화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거창한 신화가 아니라 삶을 같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신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 나라 사람들의 삶을 살짝 엿보고 그 다음에 마음속 풍경을 조금 느끼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투아니아 비컷의 12번째 이야기, 리투아니아와 신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